골프를 가. 골프를 가.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당장 안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업가의 분노와 복수, 그리고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돈이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100억 원대 자산가의 아들과 며느리는 생명이 위독한 시어머니를 두고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의 대가를 혹독하게 너희가 치르게 그러고도 됩니다. 자식이야. 당장 이것은 배신에 대한 응징의 이야기이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억으로 혼내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 이름은 김태준. 올해 68세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작은 철강 무역회사를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철강제를 수입해서 파는 것으로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평생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박영희. 우리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총각이었던 저를 그녀는 선택해 주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은 뭔가 다른 게 보여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에요. 25살 영희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간 쉬지 않고 달렸고 회사는 연매출 500억 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에 10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서초동에 30평대 아파트 3채, 용인의 전원주택,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합쳐 약 50억 원. 총 자산 200억 원 정도 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회사 격리 일을 봐주었고 회사가 커진 후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재물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큰 거래에 실패해서 10억 원의 손실을 봤을 때도, 제가 거래처에 사기를 당해 5억 원을 날렸을 때도 그녀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당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함께 등산을 갔고 매달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갔습니다. 결혼 40년이 넘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영희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영희가 가끔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민준, 지금 38세입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제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결혼을 했죠. 며느리 이름은 최수진, 35세입니다. 수진이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다가 민준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손주도 보겠구나.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결혼 초기만 해도 며느리는 괜찮았습니다. 명절에도 잘 왔고 영희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명절은 수진이네 부모님 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 바빠서 이번 주말은 못 가요.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희는 서운해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바빠. 이해해야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면 전무로서는 일을 잘했지만 아들로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프로젝트 총괄하겠습니다.
회사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집안 이야기, 엄마 이야기를 하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좀 결제해 주세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어.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느낌은 1년 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4월 15일.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영희가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제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 알았어. 6시까지 들어올게. 저는 영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습니다. 영희가 무슨 일로 전화했지? 저는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영희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굉장히 약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이상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지금 어디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여보. 무서워요. 그리고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영희. 저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급히 가주세요. 제 아내가 쓰러진 것 같아요. 저는 회의실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회의 중단. 민준아,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병원으로 가자. 그런데 민준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저 아버지, 제가 지금 중요한 거래처랑 약속이.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내 엄마가 쓰러졌다고. 아, 네. 그럼 제가 나중에 병원으로 갈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영희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저는 영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빨리 타세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병원 가면 괜찮아. 버텨. 제발 버텨. 영희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영희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응급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영희가 괜찮게 해주세요.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 아내 어떻습니까?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영희가. 내 영희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뇌출혈이래. 지금 응급수술 들어간다. 네? 정말요? 그럼 제가. 빨리 와. 제발 빨리 와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어디야? 왜 안 와? 아버지, 죄송해요.
거래처 사람들이 잡아서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뭐? 지금 내 엄마가 수술실에 있다고. 당장 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뇌 손상 정도에 따라 회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영희. 산소호흡기를 낀 영희.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이에게서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병원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거래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너 지금 진심이니?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이 거래처가 50억짜리 계약이에요. 제가 안 가면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민준아, 내 엄마가 지금,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회사 일을 잘하는 게 더 효도 아닐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영희는 72시간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전무인 민준이에게 거의 맡겼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태준이야. 빨리 일어나. 응? 우리 같이 등산 가기로 했잖아.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영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렀습니다.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 어때요? 변함없어. 의식이 안 돌아와. 그렇구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꼭 깨어나실 거예요. 그리고는 10분도 안 되어 가버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한 번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의사는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다음 주에 회사 중요한 사람들이랑 골프 모임이 있어요. 2박 3일인데. 가도 될까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골프 모임? 네,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친목 모임이에요. 회사 일에도 중요하고. 민준아, 내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당장 어떻게 될 상황도 아니고. 안정적이라고? 내 엄마가 의식도 못 찾고 있는데? 아버지, 제 말은 지금 급하게 나빠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더라도 2박 3일이에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는 한참을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고 싶으냐? 회사를 위해서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거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본 건가? 일주일 후 민준이는 정말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다녀올게요. 어머님께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들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2박 3일 골프 리조트 여행. 저는 혼자 병원을 지켰습니다. 영희의 손을 잡고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희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밖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1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잠깐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다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자분 상태가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저는 이해했습니다. 영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상태가 안 좋아졌어. 빨리 와.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받았습니다. 배경으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네, 아버지? 민준아, 엄마 상태가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부르래. 네? 그게 지금이요? 그래.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요. 비행기 막차는 이미 끊겼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와. 아버지, 그게 내일 오전에 중요한 라운딩이 있어요. VIP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지금 당장 위독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모레 저녁에 가면 안 될까요? 이번 라운딩이 정말 중요해서.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도 제가 회사 일 잘하는 걸 더 바라실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민준아, 아버지, 제가 가봐야 해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모레 저녁에 갈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묻고 흐느꼈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 그날 밤 저는 영희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깜빡 졸고 있던 저는 무언가가 제 손을 살짝 누르는 느낌에 깼습니다. 응?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움켜쥔 영희의 손을 봤습니다. 영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희의 눈이 살짝 떠져 있었습니다. 영희, 영희야.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희야, 깨어났구나. 깨어났어. 저는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았네요. 기적입니다. 의사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뇌 기능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재활이 필요하지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뻐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영희와 단둘이 남았을 때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일 때문에 못 왔어. 그렇구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변한 것 같아요. 영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저 알아요. 민준이가 저한테 관심 없다는 거. 영희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일단 너부터 건강을 회복하자. 응?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와 수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다고요?
민준이는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골프는 재미있었니? 네. 아, 그게.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골프가 더 중요했니?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됐어. 가봐. 너희 볼 일도 다 봤으니. 어머니, 나가.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영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 아들한테 다 주지 말아요. 영희야, 민준이는 이미 우리를 버렸어요. 돈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영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영희가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을 모두 파악해 주세요.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이요. 2주 후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일주일에 3번씩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당 평균 50만 원. 한 달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방콕, 오사카, 홍콩, 싱가포르.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한 달에 23개씩 샀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민준이는 1억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최근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200억 자산가시거든. 나중에 다 물려받으면 평생 놀고 먹지 뭐.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병원비만 나가고. 탐정이 녹취록까지 가져왔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과 술 마시며 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다며? 아, 진짜 짜증나.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유산 상속도 빨리 받고.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솔직히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그냥 빨리 정리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지. 저는 녹취록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들이 더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5억 원 정도를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수진이 명의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저는 회사 격리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계약서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요. 네, 회장님. 일주일 후 격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전무에게는 절대. 네, 회장님.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횡령 증거, 사치 증거, 그리고 그들의 본심을 드러낸 녹취록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아들놈들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어. 어떻게요? 조금만 기다려봐. 곧 보여줄게.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재산을 전부. 저는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겁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쇼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영희가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내 아버지
민준이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재산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녁 7시 민준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들은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들을 앉혔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민준이와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아니야. 내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어. 강남 상가 건물 100억 원, 서초동 아파트 3채 20억 원, 용인 전원주택 10억 원, 예금과 주식 50억 원, 회사 지분 30억 원. 총 210억 원 정도 돼. 민준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전부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정말, 정말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너는 내 외아들이고 후계자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강남 상가 건물 말이야. 그 건물은 좀 특별하게 처리하려고 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지금 당장 너 명의로 증여할 거야. 지금요?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증여세는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그 건물 관리도 내가 맡아.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다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건물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임대료 받고 세입자 관리하고 보수 공사하고 1년간 내가 직접 해봐라. 그래서 건물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배워라.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이 내 명의로. 이제 나도 100억대 건물주다. 민준이의 생각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네, 아버님. 너는 며느리니까. 서초동 아파트 한 채를 줄게. 정말요? 아버님. 수진이는 환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수진이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건물을 넘기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저 건물은 덫이야. 덫이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되는 거지. 일주일 후 강남 상가 건물이 민준이 명의로 증여되었습니다. 증여세 40억 원은 제가 냈습니다. 민준이는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건물 정말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하지만 민준이는 몰랐습니다. 그 건물에 숨겨진 비밀을. 첫째, 그 건물에는 30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놨었죠. 둘째, 건물의 주요 세입자 10곳이 모두 계약 만료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건물에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배관, 전기, 외벽 모두 교체가 필요했죠. 예상 비용 20억 원.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미 다른 건물을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 건물로 세입자들을 이전시킬 계획이었죠.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민준이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100억 원짜리 건물주가 되었다고 신나했을 뿐입니다. 2주 후 민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건물 세입자들이 다들 나가겠대요. 그래. 그럼 새 세입자를 구하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보대출이 30억이나 있대요. 아, 그거?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내 건물이잖아. 하지만 민준아, 건물주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는 파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빠져나갔고, 임대료 수입은 끊겼고,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고, 건물 관리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준아, 들었어? 외벽 보수해야 한대? 네. 20억 원이나 든대요. 그래? 큰일이네. 어쩔 거니? 아버지, 도와주실 수 없나요? 민준아, 그건 내 건물이야. 내가 왜 도와줘야 해? 하지만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민준이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예금을 다 털어넣었고 수진이가 받은 아파트를 팔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텅텅 비었고 빚은 5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민준이와 수진이는 매일 싸웠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릴 망하게 한 거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도 팔았고 돈도 다 털어넣었는데. 어느 날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민준이는 초췌한 얼굴로 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준이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야. 아버지, 5억 3천만 원. 거래처와 짜고 허위 계약서 만들어서 빼돌렸지?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와 수진이가 사치하며 돈 쓴 내역이야. 한 달에 2천만 원씩.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아니? 회사 돈이야. 내 돈이야. 저는 녹취록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라. 우리 장인어른이 200억 자산 가시거든. 나중에 다 물려받으면 평생 놀고 먹지 뭐. 민준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쓰러졌을 때 넌 골프를 갔지? 아버지. 의사가 가족들 부르라고 했을 때 넌 거래처랑 라운딩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넌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넌 그게 죄송한 줄도 몰랐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 내 엄마를 ATM으로밖에 안 봤어. 돈 나오는 기계. 아버지. 100억짜리 건물. 그거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건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걸 보며 역겨웠어. 내 엄마 걱정은 안 하고 돈 생각만 하는 내가. 저는 민준이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이건 새 유언장이야.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200억 전부. 불우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학재단. 거기에 다 기부해. 아버지, 그럼 저는요? 너? 내가 뭔데?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아, 맞다. 있지. 100억짜리 건물. 그거 4명이잖아. 그거나 잘 지켜봐라. 50억 빚이랑 함께. 아버지, 제발. 민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골프 친 인간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해? 아버지,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는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매일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왔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건물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50억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횡령 사실이 알려졌으니까요. 수진이와는 이혼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민준이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가끔 그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들어올 용기는 없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어제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한번 만나줘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영희야, 저 녀석이 진정으로 뉘우칠 때까지는 안 돼.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자식이 저렇게 되니 제 가슴도 아파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게 그 녀석을 위한 거야.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 녀석이 깨달아야 해. 제 재산은 정말로 전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원장은 이미 공증을 받았습니다. 부루아동센터 50억, 노인복지시설 50억, 장학재단 50억,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자선단체에. 저와 영희는 이 집에서 조용히 살 겁니다. 필요한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돌려줄 겁니다. 아들,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가족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특히 물려받을 돈이 있다는 기대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민준이는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명보다 골프와 거래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그가 평생 갚아야 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김태준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당연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니냐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며 사는 자녀는 이미 자녀로서의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재산 때문에 부모를 대한다면 그건 이미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금전 관계일 뿐입니다. 재산은 언제든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부모-자식 간의 사랑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김민주는 지금 원룸에서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깨닫는 날이 온다면 그때 그의 아버지는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신가요?